고액 현금 함부로 계좌에 입금하세요? 2026년부터는 현금 입출금 시 이렇게 하면 100% 세금 폭탄 맞습니다. 영상은 현금 입출금 은행 거래 흐름이 어떻게 국세청 감시 체계에 포착되는지, 60대 이상 은퇴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금융 실수와 실제 조사 사례, 대응 전략을 세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설명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인생의 멋진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청춘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자산 지킴이 라디오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이자 따뜻한 동반자가 되고 싶은 꿈꾸는 노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더워지면 우리 몸도 예민해지지만 요즘처럼 경제 소식이 흉흉하면 우리 마음은 더 바짝 마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나 뉴스 기사 제목들을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2026년부터 현금 입출금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느니, 지금처럼 현금 쓰면 100% 세금 폭탄을 맞는다느니 하는 말들 말이죠. 사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보릿고개를 넘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오직 근검절약 하나로 자식들 키우고 집 한 칸 마련하신 분들 아닙니까? 내 손때 묻은 현금이 제일 믿음직스럽고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장롱 속에 넣어둔 비상금 봉투가 더 든든했던 시절을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국가가 감시를 하고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어요. 저도 그 마음을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것을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듯이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공부하고 대비한다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단돈 1원도 억울하게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넘어 우리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어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세청의 눈이라고 불리는 그 무시무시한 시스템들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이름부터 생소한 CTR과 STR 대체, 이 녀석들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선 CTR이라는 녀석부터 살펴봅시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이 시스템은 사실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루 1,000만 원이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2,000만 원이 한 달 기준인지 아니면 1년 기준인지 헷갈려 하십니다. 정답은 딱 하루 24시간 기준입니다. 오늘 내가 A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넣고 오후에 다시 가서 500만 원을 넣었다면 합계가 100만 원이 되죠. 그럼 은행 전산망에는 즉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 데이터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행원이 수동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보고한다는 겁니다. 가끔 단골 은행 직원하고 친하니까 내 사정 봐주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가 1,000을 넘는 순간 보고 버튼이 눌리는 것이죠. 하지만 수표는 제외됩니다. 현찰 뭉치만 해당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 영리하신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오늘 900만 원 넣고 내일 900만 원 넣으면 안 걸리겠네? 아니면 은행을 나누어서 A은행에 500만 원, B은행에 500만 원 넣으면 어때? 자, 여러분, 반대도 바로 이때 등장하는 무서운 녀석이 바로 STR, 즉 의심거래 보고입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자금 세탁 방지 교육을 철저히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만약 어떤 고객이 며칠 연속으로 보고 기준인 1,000만 원을 살짝 밑도는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한다면 은행원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은행원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원들도 아주 깐깐하게 봅니다. 어르신, 이 돈 어디서 나셨어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하고 묻는 게 단순히 참견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이 STR 보고는 당사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니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나서야 아, 내가 그때 의심을 샀구나 하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제 사연들을 통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공무원으로 재직하시고 은퇴하신 뒤 연금과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롱 속에 보관하던 현금 4000만 원과 적금 깬 돈 3000만 원을 합쳐서 아들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김 어르신 생각에는 내 자식 사업 망한다는데 부모가 돈 좀 보태주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1년 뒤 아들네 집으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비해 최근 들어온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죠. 결국 김 어르신은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합쳐서 수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준 7천만 원 중 성인 자녀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이 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줄 알았는데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괘씸죄까지 추가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 돈 내가 주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공짜로 돈이 오가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딱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이 규칙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길 것 같다면 차라리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시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신고를 하면 오히려 국세청이 그 돈의 출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셈이 되니까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아주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번엔 지인과의 거래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어르신은 몇 년 전 친한 고향 동생이 식당을 차린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워낙 친한 사이라 차용증 하나 안 쓰고 그냥 현금으로 뽑아줬죠. 그런데 작년에 그 동생이 장사가 잘 되어서 고맙다며 이자까지 쳐서 6천만 원을 현금 뭉치로 갚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기분 좋게 그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했죠. 그런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이 6천만 원 어디서 나는 돈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박 어르신은 당당하게 빌려준 돈 받은 겁니다 라고 했지만 국세청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빌려줄 때의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이 있느냐는 것이죠. 현금으로 주고 현금으로 받았으니 아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 돈을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았을 뿐인데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절대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무조사나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집에 있던 돈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세청 직원들은 현장 조사 전문가들입니다. 집 어디에 보관했느냐, 금고가 있느냐, 그 금고는 언제 샀느냐, 현금 띠지는 어느 은행 것이냐까지 묻습니다. 입증 못하면 그 돈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 취급받고 세금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가족끼리 무슨 서류를 씁니까? 그냥 믿고 빌려준 거죠 라는 말입니다.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서류 없는 거래는 무조건 증여입니다. 세 번째, 생활비로 다 써버려서 기록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생활비로 수천만 원을 썼다면 그 명세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어디서 옷을 샀는지 증명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을 앞두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습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계좌 이체를 생활화하세요. 현금이 아무리 좋아도 고액은 무조건 통장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할 때 메모 기능을 꼭 활용하세요. 아들 전세금 대여 혹은 친구,
누구누구 빌려준 돈 반환,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적어두면 나중에 그것이 훌륭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법정 이자율인 4.6%를 다 지키기 어렵다면 무이자나 저리로 하더라도 차용증을 쓰고 우체국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녀에게는 5천만 원, 손주에게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10년 주기이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증여하고 신고해두는 것이 나중에 큰 돈이 움직일 때 유리합니다. 네 번째, 고액 현금 거래가 발생했다면 당당해지세요. 정당한 돈이라면 쪼개지 말고 한 번에 입금하세요. 대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증빙 서류를 함께 챙겨두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 만기된 적금 통장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같은 것들 말이죠. 다섯 번째, 현금 영수증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내가 내 돈을 정당하게 소비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자금 출처 조사에서 나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여섯 번째, 전문 세무사와 친해지세요. 큰 돈이 움직이기 전에는 상담비 몇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미리 상담을 받으세요. 세금은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이 100배, 1000배 저렴합니다. 일곱 번째, 자녀의 소득 증빙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갑자기 고가의 차량을 사거나 집을 사면 부모의 계좌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휴면 계좌를 정리하고 주거래 은행을 정하세요. 여기저기 흩어진 계좌는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고 의심 거래로 묶이기 쉽습니다. 아홉 번째, 증여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열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처럼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아는 것이 힘이고 정보가 재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을 내왔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감시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규칙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그 규칙에 맞춰서 똑똑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멋진 시니어로 남기 위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늘 햇살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기까지 꿈꾸는 노년이었습니다.